제목이 제가 제목을 정하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방송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예, 방금 전에 하나 뭐 이렇게 대시 쭉 해가지고 저기 영어 스펠링 레러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나의 이재명님 오랜만에네요 했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 폭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해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지금 충격을 받는 뉴스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터져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전 세계가 사실은 K자형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의 목표를 얘기하면서 K자형 성장의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뉴스공장 가네. 제가 그 역할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금융불안 혹은 금융위기가 내장화. 내장화라는 것은요, 혹시 용어가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 영어로 표현하면요, 혹시 이해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임베디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아파트 분양할 때 보게 되면 가전이라든가 이러한 전자제품들이 그 설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분양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융불안이라든가 혹은 심지어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이제는 내장된 상태, 그러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제목으로 밑에 공지는 안 했지만은 반복되는 역사인가? 반복이라면 무슨 반복인가?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선례를 많이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1920년대 상황을 우리가 자꾸만 소환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1920년대는 마지막을 1929년대 대공황으로 장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1920년대하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100년 전이죠. 100년 전 지금 딱 이제 100년 전인데 1920년대 후반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020년대 후반으로 진입했잖아요. 올해가 2026년이니까요. 완전히 후반으로 진입을 했는데 2026년이 1920년대 후반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더 로어링 트웬티스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우리가 역사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광란의 20년대라는 우리가 혹은 분노의 20년대라고 우리가 번역해 가지고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기와 좀 우리가 유사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경제라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는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를 분리해 가지고 고립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방금 전에 우리가 엑스페디션 에이리님이 들어오셨네요. 존경한다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제 간단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상식에서 사실은 모든 것은 우리가 학문도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사회 상황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딱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이죠. 이것을 가장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유아독존, 불교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하는 유아독존이라는 표현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세상에서.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규동님, 송왕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초기니까 잠깐 이제 인사드리는 걸로 우리가 신년 첫 방송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이지요. 사람은요, 누구나 가요. 그렇죠? 누구나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모든 사람은 사회적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을 했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곧 이제 우리가 정치적 동물이라는 표현,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표현 중에 우리가 정치적 동물이라는 표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사람은 지극히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자기 개인으로부터 비롯되지만 그 개인은 사회 속의 존재라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 개인과 사회는 개인은 그러니까는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사회 없이는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저는 근본 개념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최시영 선생님이 표현한 해월 최시영이 얘기한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그러니까 존중해라. 하늘처럼. 유아독존하고 비슷한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요. 사람은 하늘님과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하늘님과 같은 존재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유아독존하고 저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현상, 경제라는 것은 사회현상의 일부이잖아요. 사회현상의 일부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개인적 존재와 사회적 존재가 균형을 우리가 이룰 때, 이게 잘 그러니까 균형을 이룰 때 평화로운 삶이 그러니까 보장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평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확장한 개념이 뭐냐면은 사람은 또 자연적인 존재지요. 자연의 일부잖아요. 예? 우주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소우주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죠? 물리학적으로도 우주가 탄생할 때 많은 우리가 원소가 만들어지잖아요. 많은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원소들로 가지고 많은 생명체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원소를 가지고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해도 마찬가지죠. 구약성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창조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사실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은 지적인 생명체지요. 지적인 생명체. 다른 생명체와 달리 그러니까 스스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인 거죠. 이러한 인식이 있으면요, 생태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생태 문제가 왜 생긴 거겠습니까? 기후위기가 왜 생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는 사람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 방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연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용을 하게 되고 파괴하게 되고 이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자연과 사람 간의 관계에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 결과인물 아니겠습니까요?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존재와 사회적인 존재의 이 관계가 균형이 깨지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비극이 생깁니다. 비극이 잉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와 자연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입니다. 불균형이에요. 사람이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개인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과잉됐을 때, 사회가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이 방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랬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불균형은 결국은 뭐냐면 사회적인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를 만들어내요. 생태위기, 기후위기가 그렇듯이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이 개인의 삶의 주요 문제하고 생존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순간에요, 사회는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평등이 극심해지는 상황이죠. 불평등이 극심해지게 되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경험했고, 항상 위기의 본질은 바로 그 균형의 파괴에서 잉태되어진 겁니다. 잉태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이제 경제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와 사회적 존재라 이거죠. 사회적 존재라 이거죠. 영국이 우리가 근대 우리가 산업 문명을 우리가 주도했을 때 그 관계는 바로 뭐였냐면요. 개인적인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란 얘기잖아요. 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란 얘기잖아요.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이기심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듯이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동물이죠.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이 개인적 존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자 동시에 뭐냐면 정치적 동물이죠.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그러니까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 바로 그거죠. 그래서 개인적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의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이 생기고 그 불평등 속에서 불평등이 바로 강자와 약자, 힘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경제적인 힘의 차이, 나아가서는 권력의 힘의, 정치적인 힘의 차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경제적 동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글처럼 억약부각의 세계입니다. 약자가 억압돼주고 강자 중심의 그러니까 세상이 벌어지게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한 사람이 우리가 근대 시대에 바로 홉스지요. 만인에 대한 투쟁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번역했었던 사실은 만인에 대한 제가 전쟁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투쟁이나 전쟁이나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결국 뭐냐면 힘에 의해 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관계가 결정되어지는 이 측면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현대 경제는 화폐 경제이기 때문에 돈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소득과 금융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 소득과 시장 금융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동물의 모습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지속이 불가능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견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이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 이거죠. 정치적 동물이라 이거죠. 정치는 바로 민주주의 1인 1표 가지고 경제적 동물이 1원 1표의 논리가 작동했다면 정치적 동물로서는 1인 1표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죠. 장치를요. 이 속에서는 약자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하나의 목소리만 낼 수 있다면 이 불평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영역이지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항상 억강부약을 얘기를 합니다. 강자를 좀 그러니까 억제하고 약자를 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지해주는 그걸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게 근대 그러니까는 서구가 산업 문명을 통해서 발명한 발명품입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죠.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시장소득과 시장금융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사회소득과 사회금융 개념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이다. 이 두 개의 바퀴에 의해 가지고 인류사회는 그러니까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반세기 이전부터 시장 논리에 정치와 정부가 굴복한 시대가 전개되어지죠. 소위 시장이 과잉되어지는 즉 정치가 그러니까 실종되어지고 민주주의가 취약해지는 이러한 시대가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근본적인 역할은 바로 억강부약이에요. 억강부약인데 시장을 더 그러니까는 지지해 주려고 해요. 시장의 논리를. 가뜩이나 시장은 힘이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다 정치와 정부까지 그러니까 시장을 지원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예? 시장 논리에 정치와 정부조차 굴복해버리고 거기에 포획당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대통령도 세일즈맨, 예? 세일즈맨 역할을 해야 된다. 대학 총장도 심지어 세일즈맨 역할을 해야 된다. 바깥에 나가서 돈 많이 걷어오는, 기업인들한테 돈 많이 걷어오는 게 가장 잘난 총장이 이런 것처럼요. 이런 논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요? 양극화의 폭발입니다. 양극화의 폭발이야.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더 공고하게, 강하게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트럼프 폭주입니다. 트럼프 폭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적어도 반세기 이상 동안에 진행된 것의 결과물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100년 전하고 우리가 비유를 했어요.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해밍웨이라는 대문호가 태양은 우리나라에서는 내일도 태양은 뜬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이죠. The Sun Also Rises라는 1926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여기에서 해밍웨이가 1926년도 10월 달에요. 대공황이 발생하기 3년 전에, 정확하게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그 책을 발간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위기가 도래하느냐 미리 예측한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소설가지만은 문학인이지만은 참 이거 보면 웬만한 그러니까는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 최고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인식점에 도달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파산하게 됐느냐? 너는 그러니까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gradually 천천히 진행되다가 파산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파산으로 이게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깨달은 결과로 얘기한 겁니다. 위기의 진행의 그 본질을 저는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했다고 봐요. 핵심적으로. 이 과정, 점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학자들은 보면서, 특히 진보적인 학자들은 보면서 위기라는 용어를 굉장히 남발을 합니다. 사실은요. 네? 남발을 해요. 근데 위기가 오지 않거든. 아는데. 네? 이 그레주얼리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설득력을 못 얻게 됩니다. 못 얻게 되죠. 그럼 언제 서든리로 전환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 책 속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You can get away from yourself by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대로 직역하면은 당신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해가지고, 예? 너 자신을 그러니까는 구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 뭡니까요? 한번 위기가 발생하면은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공자가 얘기한 논어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군자는 그러니까 무너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글과 관련된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은 있잖아요. 하늘이 역사를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자,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집이 낡았어요. 낡았는데 뭐냐면은
이 낡은 집은 항상 위태위태할 게 아닙니까? 언제 무너질지 몰라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집이 아직 없기 때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새 집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벌판에 나가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헌집에서 낡은 집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새 집을 빨리 지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건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거죠. 누군가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지체가 이루어지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낡은 집은 필연적으로 붕괴하죠.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그 안에서 깔려 죽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깔려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도 같이 깔려 죽어요. 그러면 하늘이 굉장히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까지 그러니까는 하늘은 나까지 그러니까는 희생시키느냐 이렇게 갈 수 있죠. 아닙니다. 하늘은 뭐냐면 자기 역사를 쭉 가는 거예요. 자기 역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원래 쭉 갔어.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이거를 그러니까 깨닫고 사람은 지적인 생명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적인 생명체. 동물 생명체는 자연 생명체들은요.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 생명체들은 지진이 나면은 바다 안에서 지진이 나면은 미리 대피를 하잖아요. 해일이 몰려오기 전에 우주신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존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기능이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퇴보하고 그 대신 뭐냐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새 지구를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 집을요. 그걸 안 만들었어. 그걸 게을리했어. 그러면 하늘은 그러니까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집이 무너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그 사회에 우리가 이게 무너지려면 뭡니까요? 적어도 그 기둥, 집을 가는 그 기둥에 균열이 생길 때죠. 가장 그러니까 마지막 방어 수단. 그럼 오늘날 그러니까 마지막 방어 수단은 뭐겠는가?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힘은 뭐라고 했습니까요? 군사력과 달러라고 했어요. 특히 뭐냐면 군사력도 달러에 기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에 기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뭡니까? 연준입니다.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연준이지요. 연준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영어 명칭은 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죠.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죠. 시스템입니다. 연준 시스템이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진행되는 위기에 대해서 연준이 자기가 역할하지 못하는 순간 바로 뭡니까요? 그 단계가 서든리 단계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서든리 단계로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든 뭐라든 간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은 큰 손실은 피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트럼프 폭주는 뭐냐면은 이 격차사회의 결과물인 겁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의 격차사회가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1974, 5년부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0년이 지났잖아요. 자, 그 결과물이에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존재는요. 네? 자, 근데 트럼프는 어떤 존재냐? 미국이라는 나라. 그냥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거기에 대통령은 뭡니까요?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권한을 독점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죠.
미국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공적인 존재죠.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그러니까는 안정을 만들어내고 유지해야 될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러한 공적인 존재죠. 영어로 우리가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을 실패할 경우에 이건 뭐겠습니까요? 끔찍한 거예요.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맨날 그러니까는 술에 취해서 살고 도박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우리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의 일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 그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트럼프라는 존재는요.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실패했을 때 그 의미하고 리스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920년대의 결과는 뭡니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29년 10월 29일에 터진 주가 대폭락입니다. 10월 29일 하루에 다우지수가 12%가 하락합니다. 폭락을 해요. 1920년대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3명의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 3명 다 공화당 출신이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이 당시하고 오늘날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화당입니다. 워렌 하딩부터 시작해가지고 켈빈 쿨리지, 허버트 후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보 때문에 소위 대공황 당시에 대통령을 취임한 사람이니까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예요. 이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친기업 정책, 감세, 우리 굉장히 익숙한 거죠. 여기다가 하딩 때는 정치가 굉장히 부패합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티포트 돔 스캔들이라는 것이죠. 정부 소유의 유전을 이거를 그러니까는 사적으로 빌려줘가지고 돈을 축제를 한 거예요. 장관이, 내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근데 하딩은 이것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죽지요.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고 부통령으로 있던 켈빈 쿨리지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다음에 자녀 임기를 하고 또 한 번 대통령직을 합니다. 켈빈 쿨리지 때가 소위 말하는 20년대 후반 더 로워링 트웬티스라고 해가지고 격변의 20년대 혹은 분노의 20년대라고 불리는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와 똑같은 작은 정부, 자유방위인 경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진행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주가가 폭등합니다. 주가가 폭등을 해요. 켈빈 쿨리지 시기에. 그 연장선에서 허버트 후보가 등장하는데 허버트 후보, 우리가 트럼프 같은 경우를 전통적인 워싱턴의 엘리트와는 다른,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들 하고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이요. 아웃사이더. 최초의 아웃사이더가 허버트 후보입니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 광산업으로 돈을 번. 허버트 후보가 29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취임을 해가지고 그해 10월 달에 대공황이 터지죠.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관세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 당시에 주가를 봐보세요. 얼마나 대공황 때가 충격적이었냐면은, 자, 21년 8월 달에 저점을 딱 찍고 나서 쫙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폭등의 속도는 20세기 지금까지 시대 속에서 가장 빨랐던 폭등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주가가. 폭등을 해요. 그러다가 24년 5월 달부터요.
24년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켈빈 쿨리지 때부터죠. 근데 29년 10월 달에 이게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한 다음에 그 폭락 시점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1954년 말이 돼서야 그 전 고점을 회복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우울한 시기였던 거죠. 상대적으로 20년대 후반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폭등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비유되는 시기가 90년대 우리가 닷컴 버블 시기죠. 닷컴 버블 시기요. 예?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닷컴 버블이 일어나는 시기가 예? 한 3,700대 있다는 것이 11,500대까지 막 이렇게 폭등했던 닷컴 버블 시기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상황이요. 최근에 우리가 가장 주도하는 것은 나스닥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나스닥 100종목에 우리가 돼 있는 소위 기술주들, 하이테크 분야들, 예? 하이테크 분야들이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 투자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 소위 1조 달러 이상의 클럽들이 다 모여있고 있는 이들이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3월 달에 한번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쭉 내려온 다음에 그때 한 1740 정도로 찍고 나서 쫙 올라가지죠. 올라갔다가 22년도 3월 달부터 연준이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에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서 22년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주가가 쫙 떨어지죠. 그렇죠? 그 23년 1월 초에 새로 또 저점을 치죠. 17,000 정도 선에서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쫙 페달을 밟고 올라가죠. 26,000원까지도 돌파했었지요. 얼마 전에요. 네? 그랬었죠. 하여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직도 그러니까 덜 오른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 비하면 90년대라든가 그래서 흔히 90년대 닷컴 버블하고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더 오를 적이 많이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암초와 장애물이 그러니까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암초와 장애물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암초와 장애물이 네?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암초가 장애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난 진행을 배를 예? 선박하고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암초와 장애물들이. 예? 저는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봐요. 자, 그랬을 때 20년대하고 오늘날 트럼프하고 잠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트럼프가 격차 심화의 결과물이다. 예?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런 얘기했죠. 20년대는 대공황인데 20년대 후반을 아까 얘기했을 때 더 로어링 트웬티스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트리벌 트웬티스라고도 표현합니다. 트리벌이라는 게 뭡니까? 종족, 부족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 뉴라이트 계통 사람들이 종족주의, 친일 종족주의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요? 일본에 대해서 반일 종족주의, 친일 종족주의가 반일 종족주의 쓰잖아요. 예?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예? 빠져있다 이거죠.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예?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러니까 이 지구촌 글로벌화 시대에 그러니까는 예?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또 뭡니까요? 아니 민주당 이쪽은 종북이고 친중이고 그런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은 비난 안 하고 미국과 일본만 비난한다 이거예요.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논리의 문제가 뭡니까요? 우리가 일본을 가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는 침략국이고 하나는 그 속에서 식민지 고통을 겪었던 나라이잖아요. 그럼 식민지 고통을 겪었던 나라가
그 침략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항상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니까는 그들의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가 없고 반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반성이 없는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약자에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 폭력을 가한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를 갖는 거, 이거 당연히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이거를 대등하게 놓고서는 보는 게 바로 뭐냐? 대등하게 놓고 보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반일 종족주의야. 배타적인 민족주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중, 종북, 그다음에 반일 하는 것도 똑같은 종족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죠. 미국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이게 대등한 관계입니까? 그게 그런 관계가 아니야. 중국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막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굽실굽실거리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직접 피해를 주는 이런 관계도 아니고, 적어도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이 남북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적인 눈에서 본다면지 않는 상에는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해자와 가해국과 피해국, 이 관계 속에서의 시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등한 나라들과의 관계를 그냥 종족주의로 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이 종족주의라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개념을 쓰는 학자들의 이 시각은, 예? 이거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다르다는 거하고, 신이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다르다는 거하고 옳고 그런 거는 틀린 얘기잖아요.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 서로가 존중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개념이라면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건 뭡니까요? 그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의 시각이잖아요. 1920년대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게 나온 표현입니다. 트리벌. 종족주의. 이 당시에 이미 나왔었어요. 종족주의 개념이. 그럼 미국은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느냐? 피해국이 아니었죠. 피해국이 아닌데 이 백인 종족주의, 백인 토착민주의,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이주해 간 백인들 중심의 사고. 미국은 초창기에 이주해 간 백인들 말고도 그 이후에도 19세기 후반 20세기에 많은 백인들이 이주해 오잖아요. 독일에서도 오고 아일랜드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남유럽, 동유럽에서 오고 그러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주해 가가지고 미국에 그러니까는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은 초기 백인들, 앵글로 섹슨 쪽들이죠. 이들이 뭐냐면은,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새로 이주해 오는 인종들에 대해서 혐오를 하기 시작합니다. 혐오를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누구냐? 남유럽과 동유럽에서 막 이민들이 몰려 들어오거든요. 20세기 이 당시에는요. 예? 근데 먼저 들어간 백인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백인들에 대해서 혐오의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921년도에 아주 굉장히 제약적인 이민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민법을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이민법을요. 그 이민법은 뭐냐면요. 1890년대 인구 통계조사, 인구 센서스 조사라고 있습니다. 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때에 대비해가지고 3% 이내에서 그러니까는 이주 쿼타를 이민을 받아주겠다. 이런 제약을 걸어요. 그러다가 1924년도에는 더 강화되어져요. 2%로 줄여요. 그리고 아시아에는 아예 이주가 금지되어 버립니다. 당시에는 일본인이 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금지시켜버립니다. 아시아인들은 미국에 이민을 못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예?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종족주의예요. 예? 토착민, 토착 백인들이 중심으로 되는, 예? 그래서 예국인들에 막 혐오를 막 내뱉습니다. 쟤들이 뭐냐면 우리 일자리 뺏어간다 이거예요. 일자리 똑같아요. 요즘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미국인들을 진짜 미국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얼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치인들이 리얼 아메리칸. 리얼 아메리칸은 리얼 잡을 씁니다. 실제 일자리. 예? 진짜 일자리. 진짜 미국인. 예? 가짜 외국인도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남유럽과 동유럽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고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예? 그 결과가 1930년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세법이죠. 아주 관세를 크게 올립니다. 트럼프 지금보다 더 많이 올려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요. 이 명분이 뭐냐? 미국인 일자리 보호야. 미국인 일자리 보호요. 미국이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영국을 제치고 이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지 20년이 넘은 시점이었었거든요. 1890년대부터 이미 그러니까 영국을 제치기 시작하거든요. 1인당 소득에 있어서. 예? 그런 나라가 이런 걸 펴요. 그럼 이 당시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면, 왜 이런 게 그랬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어떤 불안 심리가 있었어요. 불안 심리에는 뭐가 있냐면, 대외적으로, 그걸 외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돌리는 거죠, 정치인들이요. 1918년에 1차 세계대전 와중에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지구상의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국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가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네? 아나키스트가. 그럼 이들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념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미국이란 나라요. 그러니까요. 나라의 이 백인들이 봤을 때는 자본주의자들 봤을 때는 이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부의 소위 침략적인 타자들인 거예요. 타자. 예? 이게 오늘날은 뭐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것이 차이나 포비아, 중국 공포, 그다음에 테러리즘, 그리고 인종은 주로 이제 히스패닉계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구 구성에 있어서요. 남유럽에 있어서. 예? 그래서 트럼프가 한 게 뭡니까요?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이거야. 미국은 헌법에 출생 시민권 제도잖아요. 미국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악용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애 낳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원정 출산 이런 말도 부정적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되고 그랬잖아요. 이걸 트럼프가 시도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대칭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러한 대칭적인 모습이 왜 생겼느냐? 많은 미국민들이 소외를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했던 시기가 1920년대하고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이에요. 당시에 상위 1%의 소득이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이런 국면까지 가게 돼요. 소득이. 자산은 거의 한 50%까지 차지하고 상위 1%가. 네? 오늘날에는 상위 1%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대비가 안 되어져요. 오늘날은 하이테크 분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는 여러분 미국의 기업 순위가 여러분들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기업들은 다 순위가 바뀌고 있잖아요.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기업들은 대개가 90년대 이후에 예? 소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뭘로 봐야 되냐? 0.1% 혹은 0.01%로 봐야 돼요. 0.1%의 비중이 집중도가 0.01%의 집중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1%를 봐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극소수가 다 먹는 거야.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우리가 표현이 있듯이요. 이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지면서
심화되어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인종 다양주의 국가입니다. 인종 다양성. 그걸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도 만들어낸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나라가 백인 토착주의로 토착민 백인 토착민이라는 표현이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죠. 토착민은 거기에 원래 토착민이 있었잖아요. 백인이 무슨 토착민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뭐냐면 다양성이 그러니까는 완전히 파괴되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약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격차사회라 이거예요. 격차사회예요. 그 결과물이 바로 트럼프라는 존재. 즉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양극화 속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대공황을 겪고 나서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이러한 분노가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8년 동안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삶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뭘 불러냈습니까요? 트럼프를 불러냈죠. 2016년 1기 트럼프를 불러냈죠. 트럼프의 그걸 겪고 나서 바이든을 밀어줬지만은, 예? 청년과 흑인들이 바이든을 밀어줬지만은, 또 그 속에서 배신감을 느낀 대중은 등을 돌리고, 예? 투표장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한 게 아니라. 예? 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생각들이 퍼지면서요. 그러면서 트럼프를 겪어본 의사당을 점령하라고 막 하고 선동하던 그런 사람을 다시 그러니까는 불러내고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이 밑바닥은 뭡니까요? 전통적인 엘리트들, 미국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죠. 미국 민주주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네? 미국 민주주의의 실패잖아요. 미국 정치의 실패잖아요.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워싱턴의 정치 엘리트들이 대중에게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못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 결과가 트럼프의 등장인 거예요. 트럼프는 뭡니까요? 자기 일기 때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의 제일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1년 전에 제가 창작가 비평에서 제가 갈 때도 얘기했고, 트럼프의 목표 함수는 뭐냐면은 자기의 권력 강화입니다. 자기의 지지율을 그러니까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 예?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렇게 목표예요. 미국의 10년 후, 20년 후, 30년에 대해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프레지던시라는 용어가 거론되는 겁니다.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에서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그걸 미국은 2번씩 겪는 거야, 지금요. 2번씩 겪는 거야. 그럼 한국은 여러분들 윤석열 하나로 끝날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야. 미국도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봐보세요. 1920년대와 2020년대 부의 집중이 1%는 봐가지고는 오늘날 그러니까 아직 덜 집중됐다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0.01%를 봐보세요. 그때랑 비슷하잖아요. 0.01%의 집중도를 보게 되면요. 예? 0.01%. 자, 미국의 위기는 뭐냐 그러면요.
미국의 이익이 1920년대하고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거는 그 당시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소위 이 정치인들이 그 양극화를 악용했다면은 지금은 뭐냐면 미국의 초조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저렇게 관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도발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관세를 저렇게 부과하는 거는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저건 아주 멍청한 짓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의 지식인들, 언론인들, 그냥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걸 견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베네수엘라에 침략해 들어가가지고, 군사적으로 침략해 들어가가지고,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그러니까 납치해가지고, 21세기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시대착오적인, 예? 이거는 미국의 정체성,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 소위 자유민주주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징국가인 미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엄청난 비용입니다. 엄청난 비용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별로 개의치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말에 터져나온 거지만 미국 우리가 소위 그 이민 관세국 직원들이 이민 저거 불법이며 그거 하면서 미국 그것도 시민권자 여성을 37세인가 하여간 이 여성을 총으로 쏴서 죽게 한 이런 일들이 21세기 지금 미국의 한복판에서 지금 일어나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후진 국가들에서 독재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에서 봤었던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가벼운 겁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거기에 핵심은 뭐겠습니까요? 핵심은 뭐냐면요. 미국이 초조해진 건 왜 그러겠어요? 미국의 가장 강한 힘,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이 그러니까 훼손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왜 붕괴됐습니까요?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는 가장 그러니까 근원이 그러니까 훼손되면서 생긴 거거든요. 미국의 가장 강한 힘은 뭐예요? 달러란 말이에요. 군사력도 달러에 기반한 거잖아요. 달러를 굉장히 남용을 했죠. 남용을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찍어내서 그냥 쓸래. 어쩔래. 그래도 니네 우리나라 국채 그냥 계속 사주잖아. 예? 우리나라에 투자하잖아. 그래도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재정위기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증세지요. 증세. 경제적으로 여력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국권을 메워야 되죠. 증세는 회피하죠. 그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요? 이제는 연준을 무력화시키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2026년 리스크에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12월 달 FOMC, 연준의 그러니까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한 내용은 뭡니까요? 국가 재정, 미국의 재정, 빵꾸난 재정을 지원해주는 역할로서 방향을 튼 거 아닙니까? 한 달에 400억 달러씩 돈 찍어가지고 국채 매입을 다시 재개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3년물까지. 원칙도 모두 없어요, 그냥. 경제학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원칙, 이론적인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경제학자들은 그 원칙만 가지고 강의실에서 떠들고 있는 거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연준의 무력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연준은 뭐라 했었어요? 미국의 힘에 그러니까는 가장 그러니까 근간이 되어지는 상징물이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연준은 시스템입니다. 이걸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에?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1%까지 금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자기하고 금리는 그러니까는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은 상의해야 된다.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공개적으로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12월 18일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를 자기하고 상의해야 된다.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지식인들 섞고 언론들이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데, 에? 거기다가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기구들, 지금 이민 관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국가 기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토안보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걸 자기의 권력 강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권력 강화에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미네소타에서 이런 것도 민주당이 시장 민주당 주지사인 이 거기서 자기의 권력 강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이게. 예? 그 전통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통적인 우파들은 거기서 그냥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결국 뭐냐면 패권국가, 우리가 흔히 선진국가라고 표현하지만은 보다 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패권국가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요? 패권국가들은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시대 때 로마도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군사력만 그러니까 강한 게 아니라 그 군사력은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나온 거예요. 패권국가의 경쟁력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우수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 시스템을 지금 해체시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누가? 트럼프가. 즉 미국이라는 낡은 집을 기둥을 지금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톱질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뿌리째 그 흔들흔들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셔야 돼.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다가 월요일에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은 그냥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그때만 하고 또 그냥 지나가죠. 내 삶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예? 내 삶과 관계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죠. 이게 왜 내 삶과 관계가 없겠어요? 예? 지금 보니까 바다에서 해일이 몰려오는데 해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왜 생긴 거예요? 다극화. 과거에는 미국이 혼자 전 세계에 그러니까 한때는 그러니까는 경제력의 40%를 인구의 3% 정도가 전 세계 경제력의 40%를 차지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일중심 국가였었죠. 나머지 G6는 그냥 들러리고. 그런데 다극화로 가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미국 네가 마음대로 해야 돼? 여기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요? 국가 경쟁 시대로 돌입한 거예요. 국가 경쟁 시대로.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권력자들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유는 좀 그래 제한해도 된다 이거예요. 에? 이게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극우화죠. 이게 극우화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형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 베네수엘라 석유를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남의 나라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미국 재무부에다가 그러니까 그 돈을 입금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는 식민지라고 선언을 한 거야. 식민지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베네수엘라 미국의 식민지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지 뭐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힘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이런 레토릭이 지배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요? 개인을 억압해도 되는 거야. 개인을 억압해도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은요. 윤석열이 그런 걸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패권 경쟁하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 같은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예? 사실 제국주의적인 경향성들 다 갖고 있고 어떻게 그걸 포장하냐에 달려있는 것뿐이고 이들이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영역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미국은 서방구, 소위 아메리카라는 대륙에 있어서 자기의 저거를 간다면은 중국은 뭐겠습니까? 동아시아에서,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는 저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유럽 이쪽에서 예? 자기의 주도권을 갈 게 아닙니까? 1920년대 아프리카를 가지고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막 그랬듯이 예?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 글로벌화되는 거죠. 무질서와 불확실성이 일상화되지는 거야. 아니 제가 1년 전에 창작과 비평회에서요. 당시에 이제 특집으로 트럼프 시대를 그야가 특집으로 예? 거기에 이제 백나천 선생이 좀 나와서 저거 좀 특집을 좀 대담으로 김준영 지금 의원이죠 지금요 의원하고 같이 대담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잠깐 쉬는 브레이크 타임에 그런 얘기했어요. 김 의원 트럼프가 아이슬란드 갖겠다는데 그거 그냥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가가지고 그냥 접수해버리면은 어떻겠어?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그때 그랬었어요. 제가 1년 전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은 가당치도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미국 그냥 미국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그냥 가서 접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요? 어떻게 할 거냐? 어쩔래 이런 거잖아요. 어쩔래. 예? 지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그러니까요.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전개될지. 예? 전개될지. 이거를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부부를 그러니까 한밤에 납치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 식민지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예? 하루아침에요. 금융시장에서는요. 이러한 무질서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뭡니까요? 위험한 요인이야. 미국이 그러니까는 손해를 안 볼 때는 이게 금융시장이 충격을 안 받지만은 이게 어떻게 충돌할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중국이 대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먹어도 미국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예? 이번에도 미국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함선들 가지고 완전히 바다를 포위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납치해 온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하고 전쟁을 그러니까 누가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국에 지금 그러니까 대만에 지금 TSMC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합쳐도 우리나라는 1조 달러가 안 돼요. 요새 많이 주가가 올라가서도. 근데 TSMC는 지금 1조 달러가 벌써 돌파했잖아요. 벌써 돌파했잖아. 예? 미국에 지금 뭐냐면 날짜마다 좀 틀리지만 최소한 상위 7개 기업은 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입니다. 1.5조 달러 이상 정도 되는. TSMC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메타보다 지금 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있잖아요. 기업 가치가. 예?
TSMC가 중국 손에 들어갔다고 딱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대만을 접선한 건 TSMC가 중국의 수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반도체 시장에. 예?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무질서 불확실성이 지금 내장화가 된 거야. 내장화. 그래서 제가 내장화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겁니다. 예? embedded. 세계 질서 안에 무질서와 불확실성이 내장된 거예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략은요. 예? 그리고 지금 아이슬란드 지금 예? 가능하면 조용히 먹겠지만은 잘 안 될 때는 거칠게라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어떻게 막을래? 예? 어떻게 막겠냐고요. 자, 지금 미국 대통령직 실패는요. 미국의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나라야. 현대 산업 문명에 그러니까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미국 대통령제 실패는 미국의 실패, 미국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건 나아가서 미국의 평화와 미국의 질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세계 질서의 해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현대 문명의 위기와 해체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근원이 뭐다? 불균형, 격차심하다 이거예요. 불균형, 격차심하. 이건 사실 또 하나 예고됐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화가 1980년대부터 글로벌화가 진행됐잖아요. 네? 소위 지구촌 시대다 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 더 가속화되어지면서 디지털 혁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요? 시공간 초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상식화된 거지만은 사실 디지털에 있어서 속도나 빛의 속도나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었어요. 받던 시대야. 시공간 제약 속에서 등장한 시스템이 뭡니까요? 국가 중심의 질서지요. 주권 국가 중심의 질서죠. 개별 국가 중심의. 근데 개별 국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활동에서는 이미 의미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은 지금 1조 달러, 2조 달러, 3조 달러, 4조 달러, 5조 달러까지도 돌파하면서 지구상의 웬만한 나라 경제 규모가 커져버렸잖아요. 즉, 이 변화가 그동안 쭉 진행된 거 아닙니까? 지난 한 4, 50년간. 근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뭡니까요? 개별 국가 중심의 시스템들인 거예요. 시공간에 제약되는 그런 거버넌스지요. 이거의 비대칭성. 이게 근본적인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요? 불평등을 그러니까 국내적인 불평등만 방치한 게 아니라 글로벌 불평등도 방치된 거 아닙니까? 그럼 시공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예? 종교 분쟁, 무슨 정치 분쟁, 무슨 분쟁으로, 부족 간의 분쟁으로 그런 나라에서 난민들이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이동이. 예? 글로벌화 되면서 난민과 이주민들이 또 이 소위 말해서 선진 국가들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기 받아들이고요. 수용하고요. 그 난민, 이주민, 그 속에 또 불법 이민,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이게 왜 된 거예요? 글로벌화 시대, 시공간 초월 시대, 이거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300만 시대에 진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단일 민족? 이건 이제 옛날 얘기고, 예?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요? 외부에서 이주해 들어온, 유입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취약하잖아요. 그들의 아이들도 굉장히 소외되어져 있고요. 그 범죄에 그러니까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예? 그 치안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요? 그 안에서 정치인들은 또 극우 정치인들은 그걸 악용을 하죠. 어떻게 해요? 예? 이 혐오로.
난민 이주민 대상에 혐오를 그러니까 막 쏟아낼 게 아닙니까? 쏟아내잖아요. 그 상징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저는 스웨덴 모델의 유기라고 봐요. 스웨덴이 내부적인 불평등을 굉장히 완화시킨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북유럽 모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웨덴에 그러니까 많은 스웨덴은 그러니까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관용을 좀 보여준 이럴 했던 나라지요. 독일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게 기존의 사회 통합 체계에 뭐가 됩니까? 하나의 충격을 준 거죠. 충격을 준 거예요. 그 속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 구구 정당이 제2정당으로 부상하고 독일에서도 제2정당으로 부상하고 반면에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정당은 독일의 3인당이 3위로 곤두박질 치고 예? 전통적인 진보가 무력감을 드러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9세기, 20세기 산업문명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질서, 시스템, 사회통합체계가 근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도전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예? 이거 보세요. 세계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예? 소득 기준으로 하위 50%가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14% 정도 차지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절반인 7%뿐이 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회도 굉장히 우리가 무질서하죠. 분쟁에 그러니까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요? 다른 데로 이주를 할 게 아닙니까? 생명과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에? 이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지구촌 사회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냐고요. 에? 독일 3인당이 아직까지는 지금 야당으로 전락했잖아요. 최근에. 왜? 득표를 떨어져. 전통적인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이탈해가면서 독일의 3인당은 아주 상징적이죠. 3인당이 몰라군요. 네? 독일 정당사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그 유명한 독일 3인당이 예? 볼셰비키즘의 그러니까는 하나의 대안으로 속에서 독일 3인주의가 예? 지금의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요? 참 트럼프가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트럼프의 내면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이걸 드러냈어. 난 이 사람은 지금 있잖아요. 지금 거칠 게 없는 거야. 이 사람 무슨 얘기 했습니까? I don't need international law. 나에게는 국제법이라는 건 필요 없다 이거야. 이거를 공공연하게 떠들어. 그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요? 내 파워는 그러니까 내 파워에 대한 파워를 억제하는 것은 유일하게 구하는 건 내 자신의 도덕성. 내가 도덕적으로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거는 내 권한을 내 힘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이런 트럼프가 제가 그래서 1년 전에 그리고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될 거다.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그걸 예측을 한 유일한 사람 중 하나 사람이었는데 트럼프의 이런 내면의 인식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까? 지난 50년의 결과물이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 당시에 결과물인 거예요. 예? 그런 인물이 그러니까 등장하는 것은 이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잖아. 미국 사회는요. 난 국제법 필요 없어. 내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내 도덕성.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거,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시키지 않는 거 이거라 이거예요.
이거 보면서요, 트럼프는 잘못 낀 첫 단추 함중에 빠져 있어요. 빠진 겁니다. 제 표현으로, 제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보면 잘못 낀 첫 단추 함정에. 이거 뭡니까요? 이 결과로 지난 1년 동안에 관세를 가지고 그렇게 온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한 거 아닙니까? 물가나 좀 잡지 않고 물가를 더 악화시킨다 해가지고요. 예?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도 또 했더구만요.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미국에. 중간선거를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순간 했다가 다시 철회했지만 민주당이 그거를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꿨지만 입장을 중간선거도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 왜? 자기 지금 지지율이 저게 떨어졌으니까 해봤자 자기가 지금 질 게 뻔하니까 최근 선거에서 계속 민주당한테 지고 있잖아요. 예? 지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권력의 위기, 이 사람의 최고의 목표 하면서 뭘 했었어요? 자기 권력 유지야. 자기 권력 유지. 그걸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베네수엘라 가서 건 것도 미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중적인 사람들이에요. 80년대 그레나다 침공할 때도요, 처음에는 미국 시민들이 베트남 악몽이 떠올라가지고 반대 여론이 막 90%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미군 해병에 그러니까 희생은 없었다 나오니까는 다시 90% 지지로 바뀌어. 지네 나라 군인들이 죽지만 않으면은 남의 나라 가서 침략해서 그러니까 점령해도 지지하는 국민들이야. 예? 트럼프가 이걸 잘 알거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딱 그 발표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군인 미군은 한 명도 희생이 없었다. 이거 발표하잖아. 예? 그리고 마두라 부부 체포해서 지금 운송 중이다. 예? 지금 데려오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미국민들 그냥 단번에 그냥 침묵을 지키잖아요. 침묵을 지키잖아. 예? 그렇다면요, 앞으로 그러니까는 이 지지율 하락은 계속 될 텐데, 사람을 그러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폭주하죠. 더 폭주하죠. 더 그러니까는 저걸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네? 바꾸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잘못 낀 첫 단추 함정에, 첫 단추 잘못 껴졌으면 바로 잡을 가능성이 없죠, 이 사람은요. 그럼 두 번째가 얼거죠? 세 번째가 얼거죠? 이렇게 해서 파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파국으로. 근데 문제는 그 파국이 미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핵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제국주의 지금 전쟁의 가능성에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중국도 한번 봐보세요. 중국 정치인들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요? 이 사람들은 19세기, 20세기가 치욕의 역사로 생각하는 나라들이에요. 중화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백인들한테 서방한테 아주 난도질을 당한 거잖아요. 예? 심지어는 일본한테도. 예? 그 속에서 얘네들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요? 통일입니다. 통일의 마지막 지금 남은 게 지금 뭡니까요? 대만이에요. 이거는 중국 정치인들한테는요, 중국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정치인들한테는요, 이거는 지상과제입니다. 지상과제. 우리가 볼 때는 저거 같은 안 같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목표야. 가장 최고의 목표야.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거. 그 CDP가 그러니까 중화몽을 얘기한 게 바로, 중국몽을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는 역사 속에서 항상 뭐냐면 중시국가야. 이걸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정치인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야. 권력자들의. 예? 그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술 패권 전쟁을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해서. 예? 그럼 그런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당연히 뭡니까요? 더 개인의 자유는, 중국은 가뜩이나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에서 더 제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걔네들은 진짜 예? 인구 몇 천만 명, 몇 억이 무슨 뭐 저기 이 힘들고 그런 거는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저기 국가 이익보다는 다 그게 저기 하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국가 주석의 10년 연임 임기 제한을 제거해 버렸죠. 헌법 개정을 했고요. 22년 10월 달에는 당대에서 대만 문제 해결하는 데 속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1949년이 중국이 중국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니까, 중국 건국한 나라니까 29년 하게 되면 80주년이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거지만 29년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시진핑의 임기가 언제입니까요? 2028년까지요. 2028년까지요. 그렇죠? 2028년 맞죠? 2023년에 그러니까 3년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2029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5년 국정 방향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시진핑이요. 재작년에요. 삼중전에서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80주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중국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은 그렇게 목을 조이는 이유도 감히 대만 문제를 개입을 해? 이거잖아, 이거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중국이 그냥 그러니까 대만 먹을 때 거기 마찬가지로 어쩔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중국하고 전쟁 벌일 것 같아요? 예? 이거 충돌하면 진짜 세계대전이죠. 예? 근데 그런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여기 쉬워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분위기가. 예? 거기다가 러시아는 어떻습니까요? 러시아는요. 푸틴은 과거의 레닌하고는 다르지만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제정 러시아 그러니까 제국에 대한 꿈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 얘도 2020년에 헌법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가 임기인데 2030년에 대선 출마가 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가지고 건강 걱정하고 앉아있고 100세 넘어서까지 사는 거 150세까지 사는 걸 얘기를 하고 앉아있잖아요. 예? 자기들 권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전쟁 가능할 것 같은 거가 아니라요. 이거 봐서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에 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그런 불확실성이 더 증대된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개입을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충돌하는 것이 별로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그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먹고 나면은 폴란드가 위험하고, 예? 푸틴은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는 그 소비에트 연합에 있던 나라들 다시 그러니까 다시 통합하고 싶고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그러니까 더 강화하고 싶은 이런 야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은 여기에 대한 굉장히 트러블을 갖고 있다고. 러시아의 남진에 대해서요. 유럽은 지금 뭐냐면 프랑스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국적군 파병을 지금 해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속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러시아는 뭡니까?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 군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추진하게 되면은 공격 대상으로 가겠다. 이건 뭐예요?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의 식민지라고 푸틴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개입하지 말아라. 네? 누구도 개입하지 말아라. 트럼프, 푸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내 영역에 지금 간섭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이게 제국주의의 부활이잖아요 다요.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부활이에요 이게 지금요. 네? 1920년대에도 이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독립운동 한참 가고 그러던 시절이었듯이요. 예?
지금 21세기에 100년 전의 상황이 이게 지금 다시 재현되어지고 있는. 예?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지금 한 달 전이죠. 칠레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칠레에서 반동이 일어났죠. 예? 칠레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럽에서는 뭐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칠레가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여기도요. 칠레는 우리가 소위 70년대에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는 칠레 박정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피노체트, 아우구스트 피노체트라고 유명한 군사 독재가 있었잖아요. 1973년부터 89년까지 집권했었던. 예? 이 피노체트 군사 독재는 악명 높은 군사 독재 시절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화로 그러니까는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독재하고 저항하고 소위 사회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랬었던 것을 주로 학생 운동들이 많이 일으켰었는데 가장 젊은 당선자 칠레 역사상 가브리엘 보리치라고 예? 이게 집권을 했는데 몰락했죠. 그리고 다시 이 피노체트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 극우 정치인이죠.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가 작년 12월 달에 결선 투표까지는 했지만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겼죠. 58.2% 정도로 재집권했죠. 그렇죠? 이 안토니오 카스트는요, 그 아버지가 뭐냐면 나치 육군 장교 출신이에요. 나치 청산 속에서 도망간 거야. 남미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치 출신들이. 예?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구구사상 이런 쪽으로요. 그러니까 피노체트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이러한 인물이 재집권한 거야. 예? 재집권한 거야. 왜? 여기서 왜 그랬습니까요? 진보 정치가 무능함을 보인 거야. 예? 무능함을 보인 거예요. 예? 자, 칠레 반동이 대한민국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던지고 있다고 봐요.